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받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둘 중 한쪽은 반드시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팔았다고 삼성전자의 미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샀다고 바닥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어떤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다음 주에도 남아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 가격이 계속 움직이면서 투자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방향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급락 뒤 삼성전자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넥스트레이드 가격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급락을 가격의 붕괴와 기업의 붕괴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됐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위험을 줄이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공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AI 서버용 메모리 주문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장기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불안, 반도체주 조정이 매도의 이유를 만들었고 레버리지 축소와 알고리즘 주문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의 핵심은 급락한 만큼 반등하느냐가 아닙니다. 급하게 빠져나간 자금이 돌아오는지, 개인이 받은 물량 위에 장기 자금이 새로 쌓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매도를 하나의 의견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외국인 자금에는 장기 연기금과 패시브 자금, 헤지펀드와 고빈도 매매, 선물과 현물을 함께 거래하는 차익 거래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 현물을 팔면서 선물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장기 전망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외국인 순 매도만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가 여러 날 이어지고 반등하는 날에도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줄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평가를 낮추는 자금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 매수 역시 하나의 성격이 아닙니다. 연금과 현금으로 삼성전자를 모으는 장기 투자자가 있는 반면 하루 반등을 노리고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같은 개인 순매수라도 전자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후자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다시 매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샀다는 사실보다 신용 잔고가 늘었는지, 반대 매매 압력이 줄었는지, 거래 대금이 과열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장기 현금이 물량을 받았다면 주가의 하단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낸 단기 자금이 급락을 받아냈다면 작은 악재에도 매도가 다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수급 전쟁의 승패는 매수 규모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에서 결정됩니다. 기관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금융 투자와 투신이 파생 상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연기금과 보험이 장기 비중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급락 뒤 시장이 안정되려면 단기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기금과 보험처럼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자금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를 다시 담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가가 반등했는데 장기 기관은 움직이지 않고 단기 자금만 되돌아온다면 숏 커버에 가까운 반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연기금과 외국인 장기 자금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훨씬 건강한 변화입니다. 다음 주에는 화려한 하루 상승률보다 매수 주체의 지속성을 보셔야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은 삼성전자의 실적보다 주가에 더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흔들리면 미래 이익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고객사의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집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 물가와 금리 부담이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잘 팔고 있어도 시장은 고객사가 몇 년 동안 같은 속도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 주 반도체주의 가장 좋은 조합은 AI 주문은 유지되면서 유가와 장기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경기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금리가 다시 치솟거나 경기 둔화 우려로 AI 투자가 흔들리는 양쪽 극단은 모두 부담입니다. AI 투자의 장기 방향은 아직 삼성전자의 우호적입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 네트워크와 전력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과정에서 HBM뿐 아니라 서버 D램과 기업용 SSD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제 투자 규모보다 회수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매출과 현금 흐름이 설비 투자를 따라오지 못하면 고객사는 주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산업이 성장한다는 큰 방향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지출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까지 살펴야 삼성전자 실적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급락만으로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다. 반도체 부문은 AI 서버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HBM4 출하 확대와 고객 맞춤형 메모리, 기업용 SSD 수요도 중장기 성장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메모리 가격이 분기마다 크게 흔들리던 과거보다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실적이 곧바로 좋은 매수 시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현재 이익보다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늘고 가격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먼저 반영합니다. 기업은 강한데 주가가 흔들리는 지금은 실적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을 믿더라도 어떤 비중과 시간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입니다. AI용 고성능 메모리는 고객 인증과 적층, 패키징 능력이 필요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범용 D램에서는 중국 기업의 증설이 미래 가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실제 물량이 나오기 전에 계획부터 주가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도 중국의 신규 공장이나 경쟁사의 증설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HBM과 범용 D램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HBM 수요와 고객 인증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결정하고 범용 제품의 공급과 가격은 이익의 하단을 결정합니다. 두 시장의 방향이 동시에 좋아져야 가장 강한 상승 논리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 수급 회복의 첫 신호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사는 하루가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고 하락하는 날의 거래량이 감소하며 반등할 때 종가가 장중 저점에서 멀어지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도자가 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외국인 선물과 현물의 방향이 가까워지면 가격 발견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급등한 뒤 오후에 밀리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늘어난다면 저가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반등률보다 며칠 동안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삼성전자 밖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할 때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 기판과 전력 인프라까지 거래가 살아나야 합니다. AI 투자 사이클 전체를 믿는 자금이라면 대형주 한 종목만 사지 않고 공급망으로 매수를 넓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후방 종목은 약하다면 지수 방어를 위한 매수나 숏 커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반대로 대형주의 상승폭이 작아도 장비와 전력, 냉각과 네트워크 종목으로 거래가 퍼진다면 시장은 AI 투자의 지속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도주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이 아니라 자금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넥스트레이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장 함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입니다. 삼성전자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고 투자자는 정규장 전과 정규장 뒤에도 가격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는 시간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길어지면서 해외 증시와 기업 뉴스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하루의 종가가 두 개처럼 보이는 혼란도 생겼습니다. 정규장 종가와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체결가는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정규장의 하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이 다음날 시초가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는 추가 시장이지 미래를 확정해주는 예고편이 아닙니다. 특히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만 보고 추세 전환을 판단하면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규장보다 참여자가 적고 호가가 얇은 시간에는 비교적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주가 오르거나 관련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다음날 정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주문을
내면 움직임이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가격 변화와 함께 거래량, 매수와 매도 호가의 간격, 관련 종목의 동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SK하이닉스와 후방 종목은 조용하다면 신호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와 원화, 선물까지 같은 방향일 때 비로소 다음 정규장의 참고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넥스트레이드를 활용해야 할까요? 아예 배제해야 할까요? 장기 현물 보유자는 대부분의 움직임을 배제해도 됩니다. 기업 실적과 AI 투자 방향을 보고 몇 달 이상 보유한다면 저녁의 작은 가격 변화 때문에 매매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나 대형 고객의 주문, 지정학적 충격처럼 기업 가치를 바꿀 뉴스가 나온 날에는 시장의 첫 반응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배제하기보다 보조 신호로 활용하되 시장가 주문은 피하고 지정가 주문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넥스트레이드, 한 곳의 급등을 매수 이유로 삼지 말고 다음 정규장에서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이 확인될 때 판단을 완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열려있는 시간에는 증권사가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거래 비용과 체결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서 체결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이 본 호가와 실제 체결 가격이 왜 달랐는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문 화면에서 정규장과 넥스트레이드 중 어느 시장을 선택했는지, 자동 주문 전송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시간이 길어진 것은 대응 기회가 늘었다는 뜻이지 매매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 없이 저녁까지 가격을 따라가면 공포와 흥분에 노출되는 시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주가 전망과 계좌 위험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한 종목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급락만으로 전량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AI 서버 수요와 HBM4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장기 논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일부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평단가를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언제나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계좌가 추가 변동성을 버틸 수 있도록 비중을 낮추는 것도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저녁 반등을 보고 매도 계획을 취소하거나 저녁 급락을 보고 공포에 전량 매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와 리밸런싱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길어졌다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넥스트레이드의 얇은 호가에서 나타나는 급변을 보고 추가 매매를 반복하면 판단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우선순위는 반등을 모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청산을 피할 현금과 증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규장 수급이 안정되고 변동폭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물타기보다 노출 관리가 먼저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신규 투자자도 바닥을 한 번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진입은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가 아니라 외국인 매도 둔화와 주간 저점 안정이 확인될 때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진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한 뒤 나누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출발했다고 시초가를 따라붙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프리마켓의 첫 반응이 정규장에서도 유지되고 거래량과 외국인 매수가 붙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놓치더라도 방향이 확인된 뒤 들어가는 것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는 곧바로 안정되는 흐름과 다시 흔들리는 흐름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이익은 반도체뿐 아니라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어 장기 기초 체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반면 높은 장기 금리와 유가, 외국인 수급 불안은 지수의 평가를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강세장은 지수만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상승 종목 수가 늘고 대형 반도체에서 다른 실적주로 매수세가 퍼지며 하락하는 날의 거래가 줄어야 합니다. 지수가 반등해도 일부
일부 대형주만 움직이고 개인의 추격 매수만 늘어난다면 변동성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수의 숫자보다 시장의 폭과 매수 주체를 보셔야 합니다. 업종별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 수요가 유지된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판과 검사 종목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변압기와 전선, 냉각과 원전 관련 기업도 중장기 후보입니다. 다만 지수가 불안할 때는 뉴스만으로 급등하는 종목보다 수주와 이익이 확인되는 기업을 우선해야 합니다. 방산과 조선, 금융처럼 반도체와 다른 이익 구조를 가진 업종은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쫓기보다 시장이 실제 거래 대금과 기관 매수로 선택하는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항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국 장기금리와 국제유가가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는지, 외국인 매도가 며칠에 걸쳐 약해지는지, 삼성전자에서 후방 산업으로 거래가 확산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넥스트레이드 가격이 다음 정규장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저녁에만 강하고 정규장에서 밀리면 단기 심리의 반응입니다. 프리마켓의 상승이 정규장 수급과 업종 확산으로 연결되면 신호의 무게가 커집니다. 결국 가격 하나가 아니라 시간대가 다른 두 시장과 자금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급락 뒤 반등이 새로운 상승의 출발인지 또 한 번의 변동성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급락에서 외국인이 옳았는지 개인이 옳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승패는 다음 주 하루의 상승률이 아니라 어떤 자금이 오래 남아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지에서 드러날 겁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 변화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창구이지만 그 자체가 매수와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대부분의 시간의 변화를 걸러내고 단기 투자자는 거래량과 호가, 다음 정규장의 확인을 거쳐 보조 신호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정규장과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차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공급망의 거래 확산, 주도 업종에서 자금이 빠지는 위험 신호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신 분들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